지독한 숙취가 망치처럼 한유진의 관자놀이를 내리쳤다. 그녀는 낯선 실크 시트의 감촉에 몸을 뒤척이며 신음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입안은 사막처럼 바싹 말라 있었다. 마지막 기억의 파편을 붙잡으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온통 안개와 깨진 유리 조각뿐이었다. 굴욕감, 배신감,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적인 체념. 그래, 어젯밤은 그녀의 인생이 무너져 내린 밤이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거대한 통유리 창이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새벽빛 속에서 장엄하게 펼쳐져 있었다. 이곳은 분명 그녀의 작은 오피스텔이 아니었다. 공기마저 비싼 냄새가 나는 압도적으로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였다. 유진은 자신이 입고 있는 것이 몸에 꼭 맞는 남성용 셔츠라는 것을 깨닫고 경악하며 몸을 일으켰다. 그때 그림자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일어났군. 유진은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으로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았다. 한 남자가 창가에 서서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역광 때문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뿜어내는 위압감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는 마치 이 공간을 지배하는 포식자처럼 보였다. 누구시죠? 여긴 어디예요? 유진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가렸다. 어젯밤 투자 전략팀 회식 자리에서 쏟아부은 소주병들이 떠올랐다. 이사에게 뺨을 맞고 보안팀에게 끌려 나오던 순간의 치욕이 다시금 그녀를 덮쳤다. 내부 정보 유출이라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쓰고 해고당했다. 그녀가 7년간 청춘을 바친 회사에서 남자가 천천히 빗속으로 걸어 나왔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를 입은 그는 잡지 표지에서나 볼 법한 비현실적인 외모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떤 온기도 없이 차가웠다. 진화그룹의 최연소 CEO 강태무. 유진이 그토록 뚫고 들어가려 했던, 그러나 번번이 그녀의 보고서를 묵살했던 바로 그 남자였다. 그녀의 경력이 끝장난 곳의 정점에 있는 남자. 기억이 전혀 없나 보군. 어젯밤 일. 태무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조롱이 섞여 있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서 작은 서류 봉투 하나를 집어들어 그녀의 침대 위로 던졌다. 이름 정도는 기억하고 있겠지. 한유진 씨, 미래에셋 전략분석팀 수석. 이라는 단어의 유진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그를 노려보았다. 당신이 왜 여기에? 아니, 내가 왜 당신과 함께 있는 거죠? 어젯밤 당신이 날. 유진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을 잃은 것도 모자라 이 남자에게 약점까지 잡힌 것인가. 하지만 태무는 그녀의 공포를 비웃기라도 하듯 방 안을 가로질러 민이 바로 걸어갔다. 그는 얼음이 담긴 잔에 물을 따르며 말했다. 오해는 마시지. 난 술에 취해 몸도 못 가누는 여자에겐 관심 없으니까. 특히나 당신처럼 절박한 여자에겐. 그는 물잔을 들고 다시 그녀에게 다가와 침대 옆 테이블에 잔을 내려놓았다. 마셔. 숙취에 시달리는 사람과 중요한 대화를 나누고 싶진 않으니까. 유진은 그를 노려보았지만 타는 듯한 갈증에 결국 물잔을 집어들었다. 물을 단숨에 들이켠 유진은 조금이나마 정신이 드는 것을 느꼈다. 대체 무슨 속셈이죠? 날 해고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굴욕감을 주려는 건가요? 강태무 씨,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동시에 공포로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그에겐 대항할 힘이 없었다. 강태무는
그녀의 맞은편 소파에 깊숙이 앉았다. 그는 다리를 꼬고 완벽하게 다듬어진 손가락으로 매끄러운 턱을 쓸었다. 굴욕, 그건 이미 어젯밤 당신 스스로가 충분히 겪지 않았나? 회사 로비에서 무릎 꿇고 소리 지르던 모습 아주 인상적이더군. 한유진이라는 천재 분석가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몰랐는데 그의 말은 비수처럼 유진의 가슴에 꽂혔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어젯밤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자신이 공들여 만든 프로젝트가 경쟁사로 넘어갔고 모든 증거가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다. 절친했던 동기조차 그녀를 외면했다. 이 모든 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강태무, 이 남자 역시 그녀를 범인으로 확신하고 있었을 것이다. 난 하지 않았어요. 유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난 배신자가 아니에요. 강태무는 가볍게 어깨를 으쓱했다. 그게 지금 중요할 것 같나? 당신은 해고됐고 업계에서 매장됐어. 당신 커리어는 끝났지, 한유진 씨.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해. 당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어쩌면 그 이상을 가질 기회지. 유진은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는 적이었다.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회사의 수장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기회를 주겠다고? 무슨 제안이죠? 그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강태무는 테이블 위에 있던 리모컨을 들어 벽걸이 TV를 켰다. 화면에는 오늘 아침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진화그룹 강태무 CEO, 전격 결혼 발표. 상대는 베일 속의 일반인. 유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화면 가득히 강태무의 사진과 함께 결혼이라는 단어가 떠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침대 위로 던졌던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혼인신고서 사본이 들어 있었다. 어제 날짜로 이미 처리가 완료된 상태였다. 유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게 다 뭐예요? 말도 안 돼. 난 이런 거에 동의한 적 없어요. 이건 불법이야, 무효라고 유진이 소리쳤다. 하지만 강태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지극히 사무적인 톤으로 말했다. 어젯밤 당신이 직접 서명했어. 물론 술에 취해 거의 정신을 놓은 상태였지만 증인도 둘이나 있었지. 내 변호사와 비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당신 미쳤군요. 유진은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몸을 떨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왜 하필 나죠? 당신 같은 사람이 결혼 상대가 필요했다면 나 같은 빈털터리 말고도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음모에 휘말렸음을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해고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 강태무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서울의 아침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맞아. 나에겐 정략 결혼 상대가 필요했지. 하지만 아무나여서는 안 됐어. 내게 필요한 건 당신의 그 잘난 머리였거든. 한유진 씨. 당신이 7년간 분석해온 모든 데이터, 당신 머릿속에 들어있는 업계의 모든 비밀, 그리고 당신의 절박함,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더 깊고 차가워져 있었다. 그리고 난 당신이 누명을 썼다는 것도 알고 있어. 당신을 함정에 빠뜨린 게 누군지도 알지. 당신의 전 상사, 그리고 내 사촌 동생인 강민혁 이사, 그 두 사람이 합작한 작품이더군. 아주 훌륭하게. 유진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더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강민혁 이사, 자신을 유독 적대시했던 그 남자, 왜 그걸 알고도 날 해고하도록 내버려 둔 거죠? 유진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깊은 혼란이 자리 잡았다.
강태무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내버려 뒀다고? 아니, 내가 판을 짰지. 당신이 가장 바닥까지 떨어져서 내 도움 없이는 절대 기어 나올 수 없도록 만들었어. 그래야 당신이 내 제안을 받아들일 테니까. 한유진 씨. 유진은 이제 이 남자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사촌과 싸우기 위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덫을 놓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뭘 하길 바라죠? 이 가짜 결혼의 대가로? 그녀는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이미 그녀는 법적으로 이 남자의 아내였다. 강태무는 다시 그녀에게 다가와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그는 몸을 숙여 유진과 눈을 맞췄다. 지배자의 눈빛이었다. 간단해. 앞으로 6개월간 내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 내 옆에서 진화그룹의 안주인 행세를 하는 거야. 그리고 당신의 그 뛰어난 머리로 날 도와. 강민혁을,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놈들까지 전부 끌어내릴 수 있게. 그는 유진의 턱을 가볍게 쥐어들어 올렸다. 그녀는 그의 손길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 대가로 6개월 뒤엔 깨끗하게 이혼해주지. 위자료는 당신이 평생 만져볼 수도 없을 만큼 두둑하게 챙겨주고 당신의 누명도 벗겨주겠어. 당신을 배신한 놈들에게 복수할 기회까지 주지. 어때? 꽤 공평한 거래 아닌가? 유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 차가운 눈동자 속에는 오직 야망과 계산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어젯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 직장, 동료, 그리고 자존심까지. 하지만 지금 이 악마 같은 남자가 그녀에게 복수의 기회를 제안하고 있었다. 그것이 비록 또 다른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라 할지라도 유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좋아요. 하죠. 그 거래.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차가운 분노와 도끼가 새로운 불씨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강태무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선택이야. 그럼 잘 부탁하지, 아내. 한유진의 대답에 강태무는 만족스러운 듯 셔츠 소매를 정돈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감정 변화도 없었지만 유진은 그가 이 순간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남자의 셔츠를 걸친 채 침대 위에 앉아 있었고 그는 이미 전장으로 나갈 준비를 마친 장수처럼 보였다. 이 불공평한 시작이 바로 그가 의도한 그림이었을 것이다. 좋아. 말이 통하니 일이 쉽겠군. 태무는 방 안쪽에 있는 서재 책상으로 걸어가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는 두툼한 서류철 하나를 꺼내 유진 앞에 유리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이게 우리의 계약서다. 6개월짜리. 유진은 그 서류를 노려보았다. 결혼 계약서라는 글자가 그녀의 눈을 찔렀다. 어젯밤의 혼인 신고가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실감했다. 왜 하필 나였죠? 유진이 물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야 했다. 당신 말대로라면 난 이미 끝난 사람인데 그런 여자를 진화그룹의 안주인으로 앉히는 건 당신에게도 리스크 아닌가요? 강민혁 이사가 이걸로 당신을 공격할 수도 있을 텐데.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평정을 되찾았고 분석가로서의 날카로움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태무는 그녀의 통찰력에 흥미를 느낀 듯 처음으로 그녀를 제대로 쳐다보았다. 맞아. 리스크가 있지. 하지만 그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 당신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했다. 그는 창가로 다시 걸어가 밖을 내다보며 말을 이었다. 진화그룹은 지금 전쟁 중이야. 밖에서 보는 것처럼 견고하지 않아. 내 사촌
강민혁이 내 자리를 노리고 있어. 놈은 내가 그룹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거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유진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리고 나에겐 시간이 없어. 할아버지의 유언장 때문이지. 내 30번째 생일 전까지 결혼하지 못하면 내게 상속될 핵심 계열사 지분 절반이 재단으로 귀속되도록 해두셨어. 강민혁은 그 조항을 알고 내가 정략 결혼 상대를 찾지 못하도록 뒤에서 온갖 방해 공작을 펼쳐왔지. 내 생일이 일주일 남았어. 태무의 말에 유진은 숨을 멈췄다. 일주일. 그래서 이 남자가 이렇게 무리수를 둔 것이었다. 강민혁은 내가 어떤 명망 있는 가문의 여자와도 연결되지 못하게 막았어. 그래서 난 발상을 바꿔야 했지. 어차피 놈이 내 결혼을 공격할 거라면 차라리 놈의 손에 가장 더럽혀진 카드를 내 아내로 앉히는 편이 낫겠더군. 유진은 그의 말뜻을 즉시 알아차렸다. 말이군요. 강민혁이 직접 함정을 파서 제거한 나를 당신의 아내로 데려온다. 놈에게 보내는 경고장이군요. 태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넌 놈의 치명적인 실수다. 강민혁은 네가 가진 분석 능력을 과소평가했어. 넌 단순한 애널리스트가 아니야. 넌 놈의 모든 비자금 흐름과 내부 거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지. 그는 유진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지난 2년간 내가 올린 보고서들 내가 다 읽어봤어. 강민혁의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그룹을 좀먹고 있는지 정확하게 지적했더군. 물론 그 당시엔 나도 놈의 세력을 견제하느라 내 보고서를 묵살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의 고백은 유진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을 알면서도 방관했다. 당신은 나를 이용하기 위해 내가 무너지는 걸 그냥 지켜봤다는 거군요. 유진이 차갑게 말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었다. 정확히 말하면 무너질 때를 기다렸지. 그래야 당신이 내 손을 잡을 테니까. 한유진 씨, 난 자선사업가가 아니야. 난 비즈니스맨이지. 당신에겐 복수가 필요하고 나에겐 당신의 두뇌와 아내라는 직함이 필요해. 그는 계약서를 가리켰다. 계약 내용은 간단해. 6개월간 대외적으로는 완벽한 내 아내가 되어야 해. 내 가족 모임, 주주총회, 모든 공식 석상에서 그 어떤 의심도 받아서는 안 돼.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내 전략팀이 되어줘야겠어. 강민혁을 무너뜨릴 모든 증거, 놈의 숨겨진 커넥션을 당신이 찾아내. 당신을 그렇게 만든 놈이니까 누구보다 잘 알겠지. 그 대가로 태무가 말을 이었다. 6개월 뒤 강민혁이 이사회에서 완전히 축출되고 내가 그룹을 완전히 장악하는 날, 당신에겐 2가지를 주지. 첫째, 당신의 누명을 벗을 완벽한 증거와 공개적인 명예회복. 당신을 배신했던 놈들이 당신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주겠어. 둘째, 위자료. 진화그룹 핵심 계열사 지분 1%. 현 시가로 약 1천억 원 정도 될 거야.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1천억. 그것은 그녀가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이었다. 하지만 돈보다 더 그녀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복수라는 단어였다. 자신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강민혁, 자신을 비웃었던 동료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방관한 강태무까지. 이 판에 뛰어들면 그녀는 모든 것을 되갚아줄 수 있었다. 내가 거절한다면요? 유진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녀는 이 남자의 마지막 패를 확인하고 싶었다. 강태무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거절, 물론 할 수 있지. 그럼 당신은 이 문을 나가는 즉시 어젯밤의 혼인신고를 근거로 한 유책 배우자가 될 거야. 내 변호인단이 당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걸고 당신이 내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지. 당신의 남은 인생은 빚을 갚다가 끝날 거야. 그것은 제안이 아니었다. 협박이었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남자의 셔츠가 바닥에 끌릴 듯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펜을 집어들어 계약서의 마지막 장에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한유진. 그녀의 필체는 분노나 공포가 아닌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좋아요. 하죠. 그 6개월짜리 전쟁. 그녀가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강태무의 입가에 비로소 옅은 미소가 스쳤다. 그는 그녀가 내민 손을 바라보았다. 유진은 손을 거두지 않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난 당신의 장기말이 아니에요. 파트너지. 내가 강민혁의 정보를 가져오면 당신도 나에게 그에 상응하는 정보를 줘야 해요. 이건 거래니까. 태무는 그녀의 당돌함이 마음에 들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강하게 맞잡았다. 두 사람의 차가운 손이 악수하는 순간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물론이지, 파트너, 환영하지. 이제부터 당신은 한유진이 아니라 강유진이니까. 그는 손을 놓으며 비서에게 연결된 인터폰을 눌렀다. 김 비서, 사모님 의상 준비해. 30분 뒤에 출발한다. 유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딜 가죠? 태무는 이미 슈트 재킷을 다시 입으며 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아침 식사. 본가에서 강민혁을 포함한 우리 가족들에게 정식으로 당신을 소개해야지, 아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유진은 자신이 뛰어든 이 지옥 같은 무대에 첫 번째 막이 올랐음을 직감했다. 진화그룹 본가에 도착했을 때 한유진은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을 깨달았다. 강태무의 비서는 그녀를 펜트하우스의 드레스룸으로 안내했고 그곳에는 이미 전문가 팀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2시간 만에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재벌 가며느리로 빚어냈다. 값비싼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몸에 꼭 맞았고 화장은 그녀의 날카로운 지성을 감추는 대신 우아함을 더했다. 기억해. 당신은 내 아내야. 그 누구도 당신을 무시할 수 없어. 설령 그게 나일지라도. 차에 타기 직전 태무가 그녀에게 낮게 말했다. 그의 말은 위로가 아닌 또 다른 형태의 명령이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의 첫 번째 임무가 시작될 거야. 주주총회다. 유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침 식사가 아니었다. 그는 처음부터 그녀를 전쟁터의 한복판으로 데려갈 생각이었다. 주주총회라고요? 지금 이 모습으로? 사람들이 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어제 막 해고당한 사람인데. 유진이 불안감을 애써 감추며 말했다. 태무는 차에 오르며 그녀의 손목을 잡아 끌었다. 정확히 그들이 그렇게 생각해야 해. 혼란스러워하고 당신을 얕보게 만들어야지. 강민혁이 당신을 보고 방심하게 만드는 것. 그게 당신의 무기야. 차가 호텔 연회장으로 들어서자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다. 강태무가 혼외자이며 베일에 쌓인 인물과 결혼했다는 소식은 이미 경제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상태였다. 태무는 차에서 내려 유진의 문을 직접 열어주었다. 그는 유진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인을 대하듯 그녀를 에스코트했다. 유진은 연극의 주인공이 된 기분으로 그의 보폭에 맞췄다. 강태무 대표와 그의 아내 강유진입니다. 태무의 비서가 입구에서 그들을 소개했다. 강유진이라는 이름이 그녀의 귀에 낯설게 밝혔다. 연회장 안은 이미 진화그룹의 주요 주주들과 임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시선이 그들, 정확히는 유진에게 쏠렸다. 경멸, 호기심,
의심, 그리고 약간의 동정심이 뒤섞인 눈빛들이었다. 유진은 심호흡을 하며 태무의 옆에 섰다. 그때 한 무리의 임원들 사이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강태무와는 대조적으로 화려한 이목구비와 사교적인 미소를 지닌 남자. 하지만 그의 눈은 뱀처럼 차가웠다. 강민혁 이사, 유진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원수가 눈앞에 있었다. 그는 태무에게 과장되게 팔을 벌리며 다가왔다. 태무야, 이런 식으로 형을 놀라게 하기야. 결혼이라니, 그것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강민혁의 시선이 유진에게로 향했다. 그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경멸감을 드러냈다. 그런데 이분은 낯이 익은데, 아, 한유진 수석 아니었나? 어제부로 전 수석이 됐지만. 태무야, 내 취향이 이렇게 독특했나? 길거리에서 이런 실패작을 주워 올 줄이야. 그의 목소리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 연회장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모든 이들이 태무의 반응을 기다렸다.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그녀의 이성을 붙잡았다. 태무가 그녀를 보호하려 입을 열려는 순간 유진이 먼저 한 걸음 나섰다. 그녀는 강민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민혁 이사님. 제 이름은 강유진입니다. 실패작이 아니라 당신의 새로운 형수죠.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어떤 동요나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평온함 뿐이었다. 그리고 주워온 것이 아니라 강태무 대표께서 직접 선택하신 겁니다. 이사님의 안목과는 조금 다르신 것 같더군요. 유진의 침착한 반격에 강민혁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이 여자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태무는 유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잘했어, 아내. 그는 강민혁을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미녀가 내 아내에게 무례하게 굴지 마.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니까. 자, 이제 회의 시작하겠군. 들어가자, 여보. 태무는 유진을 이끌고 연회장 가장 앞자리 대표 부부의 자리에 앉았다. 강민혁은 분노로 이가 갈리는 표정으로 그들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주주총회는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었다. 태무의 실적 보고가 이어졌고 몇 가지 안건이 통과되었다. 유진은 그저 인형처럼 그의 옆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그녀는 태무가 차 안에서 건네준 태블릿으로 실시간 주가 변동과 강민혁 측 인사들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있었다. 드디어 강민혁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야심차게 준비한 진화바이오 신사업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진화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거대 생명공학 사업이었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화려했고 제시된 예상 수익률은 주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이 프로젝트는 진화의 새로운 100년을 열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강민혁이 열정적으로 외쳤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강민혁은 기다렸다는 듯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태무를 바라보며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강태무 대표께 질문 있습니다. 이 중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안입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그룹의 핵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해고된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셨더군요. 모든 주주들의 시선이 다시 유진에게로 향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노골적인 적대감과 의심이 담겨 있었다. 그런 분을 곁에 두고 어떻게 그룹의 보안을 책임지시겠다는 겁니까? 당장 저 여자,
아니, 사모님을 이 자리에서 내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강민혁의 공격은 날카로웠고 태무를 궁지에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태무가 마이크를 잡으려 할 때 유진이 그의 손을 가볍게 눌렀다. 그녀는 태무에게 고개를 저어 보이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연단으로 걸어가 다른 마이크를 잡았다. 연 회장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강민혁 이사님의 우려에 깊이 공감합니다. 유진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다. 보안은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보안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투자할 프로젝트의 진실성 아닐까요? 그녀는 강민혁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방금 진화바이오 프로젝트 발표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특히 예상 수익률 부분이요. 그녀는 손에 든 태블릿을 연단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강민혁이 제시한 복잡한 재무제표가 떠올랐다. 이사님께서는 이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가치를 파생 상품가를 기반으로 산정하셨더군요. 아주 혁신적인 접근입니다. 유진이 말했다. 강민혁은 그녀가 무엇을 하려는지 몰라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오만한 표정을 되찾았다. 당연하지. 그게 내 방식이야. 당신 같은 단순 분석가나 하던 사람이 뭘 알겠어? 단순 분석가라. 유진이 웃었다. 그 단순 분석가가 이사님의 자료 별점 7, 나 이 섹션에서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화면을 확대했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힌 표가 나타났다. 이사님, 이 파생 상품의 가치 산정에 사용된 변동성 계수가 현재 시장 금리와 연동된 것이 아니라 3년 전 폐기된 런던 은행 간 금리를 기준으로 되어 있네요. 연 회장 앞줄에 앉아있던 재무 전문가들과 애널리스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황급히 자신들의 태블릿을 확인했다. 강민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무슨 소리야. 그건 단순한 오타. 오타라고 하기엔 이 오타 하나로 진화 바이오 프로젝트의 전체 기업 가치가 최소 30% 이상 부풀려져 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다시 말해 이사님께서는 지금 주주들에게 3년 전 폐기된 데이터를 근거로 최소 수천억 원의 가치가 뻥튀기 된 프로젝트에 투자하라고 설득하고 계신 겁니다. 그녀는 강민혁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죠. 이사님,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유진의 마지막 말은 선고처럼 울렸다. 강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주주들은 경악과 분노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마터면 거대한 사기극에 휘말릴 뻔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유진은 태무를 돌아보았다. 태무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옆에 섰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침착하게 말했다. 제 아내 강유진입니다. 진화그룹의 새로운 전략기획 고문이기도 하죠. 진화바이오 프로젝트는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수에 대해서는 강민혁 이사께서 직접 해명하셔야 할 겁니다. 강태무는 유진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진심 어린 신뢰와 감탄의 표시였다. 실패작이라 불렸던 여자가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적의 심장에 가장 화려한 비수를 꽂은 순간이었다. 서울금융계는 강유진이라는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게 될 것이었다. 주주총회장에서 돌아온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승리의 흥분은 잠시뿐, 두 사람은 거대한 전쟁의 첫 번째 전투를 겨우 끝냈을 뿐임을 알고 있었다. 강태무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소파에 던지며 유진에게 말했다. 강민혁은 이 정도로 물러설 놈이 아니야. 오늘 당신에게 당한 굴욕을 몇 배로 갚아주려 하겠지. 아마 더 교묘하고 더러운 방법을 쓸 거야. 한유진은 발에 맞지 않는 화려한 구두를 벗어 던졌다.
발바닥이 아려왔지만 그보다 더한 긴장감이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다. 알고 있어요. 오늘 제가 한 건 놈의 꼬리를 자른 게 아니라 풀숲을 건드려 뱀을 놀라게 한 것뿐이니까. 하지만 덕분에 놈의 패턴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는 오만하고 자신의 방식을 절대 바꾸지 않죠. 그게 우리의 무기가 될 거예요. 태무는 그녀의 냉철한 분석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방 안의 거대한 벽면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더 이상 예술 작품이 걸려있던 호화로운 벽이 아니었다. 태무의 지시로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과 화이트보드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그들의 펜트하우스는 이제 완벽한 전쟁 상황실로 변모해 있었다. 좋아. 그럼 진짜 전략 회의를 시작하지. 그날 밤부터 유진과 태무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부부로서의 교감은 전혀 없었다. 거실은 그들의 사무실이 되었고 식탁은 서류 더미에 파묻혔다. 유진은 잠자는 시간도 잊은 채 수년간의 진화그룹 재무 데이터와 강민혁이 관여한 모든 프로젝트 파일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거대한 퍼즐 조각들로 가득 찼다. 태무는 그녀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가져다 주었다. 그룹 내부망의 최고 등급 접근 권한은 물론 그의 개인 비서실 라인까지 동원해 그녀를 지원했다. 그는 유진이 컴퓨터 화면 앞에서 숫자의 바다를 항해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그녀는 마치 천재 지휘자처럼 복잡하게 얽힌 데이터들 사이에서 미세한 불협화음을 찾아내고 있었다. 며칠이 지난 늦은 밤 유진은 드디어 실마리를 찾아냈다. 찾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의 태무는 즉시 서재에서 달려나왔다. 유진은 메인 스크린에 여러 개의 자금 흐름도를 띄워놓았다. 강민혁이 지난 3년간 진행한 프로젝트들. 표면적으로는 모두 합법적이고 수익성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들의 자재를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하청업체들이 이상해요. 그녀는 화면의 한 부분을 확대했다. 이 5개의 회사, 유성실업, 대진물산. 전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들이에요. 설립된 지 1년도 안 돼서 진화그룹에 수십억 원짜리 계약을 따냈고 계약이 끝나자마자 폐업 처리됐어요. 그리고 이 회사들의 자금은 결국 수십 개의 차명 계좌를 거쳐 스위스의 한 계좌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태무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비자금. 놈이 그룹의 돈을 빼돌려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군. 이 돈으로 주주들을 매수하고 내 사람들을 쳐냈던 거야.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자금 흐름의 종착지를 추적해 봤어요. 스위스 계좌에서 나온 돈이 다시 국내로 들어와요. 여기 블루스톤 투자 자문이라는 회사로. 블루스톤. 태무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유진은 다른 차트를 띄웠다. 최근 1년간 진화그룹 주가를 교란시켰던 정체불명의 투자 세력이 있었죠. 이사님도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으셨고요. 그 배우가 바로 블루스톤이에요. 강민혁은 그룹에서 빼돌린 돈으로 자회사를 세워 다시 그룹의 주가를 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자전거래와 시세 조종으로 개미 투자자들의 돈을 빨아들였죠.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분노와 흥분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2중, 3중으로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룹 내부에서는 프로젝트 비용을 부풀려 비자금을 만들고 밖에서는 그 돈으로 주가를 조작해 차익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그룹과 평범한 투자자들에게 돌아갔죠. 제가 해고당한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어요. 전 이 흐름을 거의 다 추적했었거든요. 태무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유진이 단 며칠 만에 자신이 몇 년간 찾지 못했던 연결고리를 찾아낸 것에 경탄했다. 동시에 이토록 유능한 인재가
자신들의 더러운 싸움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넥타이를 조금 더 느슨하게 풀었다. 거대한 펜트하우스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와 컴퓨터 펜이 돌아가는 소리뿐이었다. 유진은 지친 몸을 소파에 기댔다. 며칠 밤을 새운 탓에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그때 태무가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유진은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얼음장같이 차갑고 계산적이기만 했던 남자가 자신에게 차를 건네고 있었다. 마셔. 밤새 머리를 썼으니 당이 필요할 거야. 꿀을 좀 탔어. 그는 무심한 척 말하며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왜 그렇게까지 하죠? 유진이 불쑥 물었다. 강민혁 이사를 막는 거요. 그냥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같은 피가 섞인 가족인데 이렇게 모든 걸 걸고 싸울 만큼 이 자리가 중요한가요? 그녀는 순수한 호기심으로 물었다. 그녀가 아는 재벌들은 대부분 권력을 위해 싸웠지만 태무의 눈에서는 단순한 권력욕 이상의 것이 느껴졌다. 태무는 찻잔을 든 채 잠시 먼 곳을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서재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사진 액자로 향해 있었다. 온화하게 웃고 있는 중년 남자의 사진, 그의 아버지이자 진화그룹의 선대 회장이었다. 아버지는 강민혁의 아버지, 그러니까 내게는 삼촌인 그 인간에게 배신당했어. 태무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유진은 숨을 죽였다. 이것은 그가 처음으로 드러내는 속내였다. 아버지는 사람을 너무 믿었지. 특히 가족을. 삼촌은 아버지의 신뢰를 이용해 그룹을 망가뜨렸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진화는 껍데기만 남은 상태였지. 난 10년 동안 이 모든 걸 되돌려 놓기 위해 싸워왔어. 강민혁은 단순한 사촌이 아니야. 그는 내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다시 빼앗으려는 적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다. 유진은 처음으로 강태무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았다. 그는 그저 냉혈한 기업 사냥꾼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거대한 압력과 외로움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는 남자였다. 자신처럼 그 역시 상처받고 배신당한 사람이었다. 유진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강민혁은 당신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집착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더 당신을 자극하는 걸 수도 있어요. 감정적으로 흔들리면 전쟁에서는 지는 거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를 동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파트너로서 조언하는 것이었다. 태무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유진이 자신의 약점을 파고드는 대신 그것을 덮어주고 전략을 제시하는 것에 놀랐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했던 거야, 한유진. 난 때로 너무 뜨거워지거든. 내 옆에서 이 차가운 숫자를 봐줄 사람이 필요했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이 유령 회사들. 증거가 더 필요해. 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확실한 물증. 태무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의 냉철함을 되찾아 있었다. 유진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아요. 그래서 계획이 있어요. 놈이 스스로 덫에 걸려들게 만들 미끼가 필요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더 이상 고용주와 계약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적을 앞에 둔 두 명의 뛰어난 전략가였다.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냉철한 신뢰와 존중이 싹트고 있었다. 놈을 잡으려면 놈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방식으로 덫을 놓아야 해요. 펜트하우스의 전쟁 상황실은 이른 새벽의 푸른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한유진은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서서 강민혁의 자금 흐름도를 가리켰다. 강민혁은 자신이 세운 유령 회사들을 통해 돈을 빼돌리는데 중독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에게 거부할 수 없는 먹잇감을 던져줘야 해요. 강태무는 팔짱을 낀 채
그녀의 브리핑을 듣고 있었다. 먹잇감이라. 구체적으로 말해봐. 유진은 태블릿을 조작해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안을 화면에 띄웠다. 베트남 하이퐁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작된 존재하지 않는 사업이었다. 이건 우리가 극비리에 추진 중인 가짜 프로젝트예요. 예상 수익률은 제2바이오보다 5배 높고 초기 자본금은 1조 원이 필요하죠. 1조 원. 놈이 그만한 돈을 움직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태무가 의문을 제기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놈은 이 프로젝트를 망치거나 혹은 자신이 가로채려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 블루스톤 투자 자문의 자금을 이용할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건 놈이 움직였다는 증거니까. 그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문제는 이 정보를 어떻게 강민혁에게 흘리느냐죠. 태무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내부에 쥐새끼가 있어. 그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유진의 분석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유진은 통신 기록과 자금, 이체 내역이 담긴 또 다른 파일을 열었다. 재무팀의 박상무 이사, 지난 6개월간 그의 아내 명의로 홍콩에 거액의 달러가 송금된 기록이 있어요. 공교롭게도 그 시기는 모두 강민혁이 새로운 유령 회사를 설립한 시점과 일치하죠. 태무는 입술을 깨물었다. 박상무는 그의 아버지가 생전에 아꼈던 인물이었다. 그를 이용하죠. 유진이 차갑게 말했다. 대표님께서 그에게 이 하이퐁 프로젝트를 극비리에 맡기세요. 강민혁의 자금주를 의심하고 있으며 그를 견제하기 위한 비자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요. 박상무는 분명히 정보를 강민혁에게 넘길 거예요. 놈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작전은 즉시 실행되었다. 태무는 박상무를 개인 집무실로 불렀다. 그는 일부러 지친 기색을 보이며 강민혁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는 듯 연기했다. 그리고 하이퐁 프로젝트 서류를 건넸다. 이건 자네만 알고 있어야 하네. 강민혁 몰래 추진하는 내 마지막 카드야. 자네가 좀 도와줘야겠어. 박상무는 충성을 맹세하는 듯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역시나 그날 오후 강민혁 측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블루스톤 투자 자문에서 거액의 자금이 인출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유진이 예측한 대로 하이퐁 프로젝트의 가상 파트너사로 위장한 새로운 유령 회사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주주총회에서의 굴욕을 만회하고 동시에 태무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이 기회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강민혁이 가짜 먹잇감을 무는 동안 유진은 자신만의 싸움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유진이 아니었다. 화장을 지우고 평범한 안경과 낡은 옷으로 위장한 그녀는 증권가 객장과 사채 시장 뒷골목을 누비기 시작했다. 그녀는 블루스톤의 주가 조작으로 전 재산을 잃은 피해자들을 수소문했다. 그들의 증언과 거래 내역이 강민혁을 올가맬 마지막 증거 조각이었다.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강민혁의 감시망은 여전히 그녀를 향해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대담했다. 그녀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모임의 대표와 접촉했다. 당신들의 돈을 되찾고 싶다면, 그리고 강민혁 이사를 법정에 세우고 싶다면 저를 만나셔야 합니다. 전 강태무 대표의 사람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절반만 드러내며 그들을 설득했다. 약속 장소는 한강변의 으슥한 주차장이었다. 유진은 차 안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약속 시간이 10분이나 지났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가 함정에 빠진 것일까? 그때 누군가 차창을 두드렸다. 겁에 질린 얼굴의 중년 남자였다. 당신 믿을 수 있소? 우린 모든 걸 잃었소. 강민혁, 그놈은 악마야.
유진은 그에게 자신이 분석한 블루스톤의 내부 거래 자료를 보여주었다. 이건 놈들이 당신들의 돈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보여주는 증거예요. 당신들의 계좌 내역과 거래 기록이 합쳐지면 이건 완벽한 범죄 증거가 돼요. 강태무 대표가 당신들의 편에 설 겁니다.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건넸다. 그 안에는 그들이 몇 달간 모은 모든 거래 증거가 담겨 있었다. 바로 그 시각 펜트하우스의 상황실에서는 경고음이 울렸다. 태무가 박상무의 컴퓨터에 심어둔 추적 프로그램이 작동한 것이다. 걸렸어. 태무가 낮게 읊조렸다. 박상무가 하이퐁 프로젝트의 기밀 파일을 외부 저장 장치로 복사하려다 방화벽에 걸린 것이다. 강민혁이 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자 박상무가 무리수를 둔 것이 틀림없었다. 태무는 보안팀에 즉시 연락했다. 박상무, 지금 당장 내 집무실로 끌고 와. 조용히. 그는 인터폰을 들어 유진에게 연결했다. 한유진, 증거는 확보했나? 유진은 차에 시동을 걸며 대답했다. 네, 지금 복귀 중이에요. 모든 조각이 맞춰졌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강민혁은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는 가짜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고 그의 가장 유능한 스파이는 덫에 걸렸다. 그리고 그의 모든 범죄를 증명할 과거가 유진의 손에 들려 태무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반격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심판의 시간이었다. 진화그룹 역사상 가장 긴장감 넘치는 임시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소집을 요구한 것은 물론 강민혁이었다. 그는 자신이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했다. 박상무가 넘긴 하이퐁 프로젝트라는 결정적 증거는 강태무를 불법 비자금 조성 및 배임 혐의로 끌어내리기에 충분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날카로웠고 이사들의 얼굴에는 탐욕과 불안이 교차했다. 강태무는 회의실 상석에 앉아 있었지만 평소와 같은 위압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한유진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사들은 그것을 강태무의 패배를 암시하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강민혁은 의기양양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으로 향했다. 그는 마치 승전보를 울리는 장군처럼 자신감에 차 있었다. 존경하는 이사 여러분,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민혁이 악어의 눈물처럼 거짓된 비통함을 연기했다. 저는 우리 진화그룹의 수장 강태무 대표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법적인 자금 운용에 대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강민혁은 스크린에 박상무가 빼돌린 하이퐁 프로젝트 기획안을 띄웠다. 그는 프로젝트의 허술한 사업 계획과 천문학적인 초기 자본금을 지적하며 이것이 강태무가 그룹의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만든 유령 프로젝트라고 주장했다. 이 막대한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갈 계획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강태무 대표 개인의 비밀 계좌입니다. 박상무 이사의 용기 있는 증언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속을 뻔했습니다. 강민혁은 박상무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박상무는 핏기 없는 얼굴로 일어나 강태무가 자신에게 비밀리에 프로젝트를 지시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모든 것이 강민혁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태무를 지지하던 이사들조차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리 높여 외쳤다. 저는 강태무 대표의 즉각적인 해임과 검찰 고발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사들이 해임한 투표를 위해 손을 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 회의실의 두꺼운 문이 열리고 차갑고 맑은 목소리가 그들의 움직임을 멈추게 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유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주주총회 때의 화려한 드레스가 아닌 날카로운 지성이 돋보이는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태블릿 하나가 들려 있었다. 강민혁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당신이 여길 왜? 여긴 이사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야. 유진은 그를 무시하고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태무의 옆 비어있던 상석에 당당히 앉았다. 강민혁 이사님, 제가 누군지 잊으셨나 보군요. 저는 강태무 대표의 아내로서 이 자리에 참석할 법적 권리를 가진 가족 주주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으로 향했다. 강민혁이 경악하며 그녀를 막아서려 했지만 태무가 조용히 말했다. 앉아, 미녀가 내 아내의 반론을 들어봐야지 않겠어? 유진은 강민혁이 띄워놓은 스크린을 자신의 태블릿과 연결했다. 하이퐁 프로젝트 기획안이 사라지고 대신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도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강민혁 이사님의 프레젠테이션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비자금 부분에서요. 유진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그런데 이사님께서 한 가지 간과하신 게 있네요. 진짜 비자금을 운용한 건 강태무 대표가 아니라 바로 강민혁 이사님 당신입니다. 이사들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민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헛소리야. 증거도 없이. 유진은 그를 비웃었다. 증거요? 지금부터 보여드리죠. 그녀는 스크린에 유성실업, 대진물산 등 5개의 유령 회사 목록을 띄웠다. 이 회사들 낯이 익지 않으십니까? 이사님. 지난 3년간 이사님께서 추진한 프로젝트의 하청업체들이죠. 그리고 모두 이사님의 대학 동기 혹은 먼 친척 명의로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유진은 자금의 흐름을 하나하나 짚어나갔다. 그룹에서 빠져나간 수천억 원의 돈이 이 유령 회사들을 거쳐 스위스의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가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이 돈은 다시 국내로 돌아옵니다. 블루스톤 투자 자문이라는 이름으로요. 유진의 다음 화면에는 블루스톤의 주가 조작 그래프가 나타났다. 강민혁 이사님, 당신은 그룹의 돈을 횡령한 것도 모자라 그 돈으로 우리 진화그룹의 주가를 교란시키고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를 빨아먹었습니다. 유진은 피해자 모임에서 받은 자료들을 공개했다. 파산한 사람들의 절규가 담긴 탄원서와 조작된 거래 내역이 화면에 뜨자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그룹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범죄였다. 강민혁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라고. 저 여자가 날 모함하는 거야. 그는 박상무를 가리켰다. 박상무, 어서 말해. 저게 다 거짓이라고. 하지만 박상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이미 태무에게 모든 것을 자백한 상태였다. 유진은 그런 강민혁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모함이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사님의 목소리도 조작된 것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유진이 태블릿의 마지막 파일을 재생했다. 회의실에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바로 강민혁의 목소리였다. 그것은 박상무가 태무의 지시를 받고 마지막으로 강민혁을 만났을 때 녹음한 파일이었다. 박상무, 당신만 입 다물면 돼. 그 멍청한 한유진 년은 내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봤잖아? 그년한테 내부 정보 유출 뒤집어 씌우는 거 식은 죽 먹기였어. 강태무, 그 자식도 마찬가지야. 하이퐁 프로젝트 하나면 그놈은 끝장이라고. 이 진화는 처음부터 내 것이었어. 강민혁의 오만하고 잔인한 목소리가 그의 모든 범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다. 회의실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이사들은 자신들이 누구의 편에 서야 할지 깨달았다. 강민혁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는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유진은 녹음 파일을 껐다. 그녀는 강민혁을 지나쳐 강태무의 곁으로 돌아왔다. 태무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제 안에 한유진, 아니 강유진 고문이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태무가 이사들을 향해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왕의 위엄을 되찾아 있었다. 강민혁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지금 즉시 발의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보안팀은 강민혁 이사와 박상무 이사를 즉시 체포하여 검찰로 이송해 주십시오. 문이 열리고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두 사람을 끌고 나갔다. 강민혁은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유진을 노려보았다. 한유진, 이게 같은 년, 내가 널. 하지만 그의 저주는 유진에게 닿지 못했다. 유진은 그저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남자의 비참한 종말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갔다. 진화그룹의 가장 어두웠던 밤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다. 강민혁과 박상무가 보안 요원들의 손에 이끌려 회의실을 빠져나가자 비로소 길고 길었던 어둠의 종지부가 찍혔다. 회의실에 남은 이사들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지만 감히 강태무와 한유진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적의 편에 서서 왕을 끌어내리려 했던 자들이었다. 태무는 그들을 둘러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일은 잊지 않겠습니다. 진화에 필요한 것은 기생충이 아니라 뼈를 깎는 혁신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은 지금 당장 사표를 제출하십시오. 그날 이후 진화그룹에는 피바람이 불었다. 강민혁 라인으로 분류되었던 모든 임원이 즉시 해임되거나 한직으로 밀려났다. 그 빈자리는 능력 위주로 새롭게 발탁된 젊은 인재들로 채워졌다. 언론은 연일 진화그룹의 극적인 승계 다툼과 그 중심에 선 미스터리한 강유진 고문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다. 그녀가 불과 몇 달 전 내부 정보 유출이라는 오명을 쓰고 쫓겨났던 한유진 수석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다. 그녀는 억울한 누명을 쓴 비운의 천재에서 거대한 악을 심판하고 그룹을 구한 영웅이 되어 있었다. 그녀가 주주총회에서 강민혁의 사기극을 밝혀냈던 영상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고 그녀는 수많은 직장인의 우상이 되었다. 그녀를 내쳤던 이전 직장에서는 공개적으로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그녀에게 재입사를 간청했지만 유진은 그 어떤 응답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약의 마지막 날이 밝았다. 그동안 전쟁 상황실로 쓰였던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과 화이트보드는 사라졌고 다시 값비싼 예술 작품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하지만 그 공간은 이상하리만치 차갑고 텅 비어 보였다. 유진은 자신의 작은 짐 가방을 거실 한쪽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이곳에 올 때와 마찬가지로 빈손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태무가 서재에서 나왔다. 그의 손에는 2개의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는 유진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난 6개월간 그들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함께 싸웠다. 서로의 가장 날카로운 지성과 가장 깊은 약점을 공유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부부인 적은 없었다. 수고했어, 한유진 씨. 태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첫 번째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약속했던 이혼 서류야. 내 쪽은 이미 서명했어. 당신의 서명만 하면 법적으로 완벽하게 남남이 되는 거지. 유진은 말없이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이유 없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복수가 끝났고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런데 왜 기쁘지 않은 걸까?
태무는 두 번째 봉투를 내밀었다. 그리고 이건 약속했던 보수. 진화생명 지분 1% 양도 계약서와 당신의 명예회복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 완료 서류, 그리고 당신을 모함했던 자들의 사과문 원본이야. 유진은 두 번째 봉투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그녀가 꿈꿨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천문학적인 부와 깨끗하게 회복된 명예, 고마워요, 강태무 씨. 당신도 약속을 지켰군요. 유진이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펜을 집어들어 이혼 서류에 서명하려 했다. 지난 6개월에 지독했던 연극을 끝내기 위해. 하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려 펜 끝이 종이에 닿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다. 이 남자는 그녀를 이용했고 그녀도 그를 이용했다. 그것뿐이었다. 그때 태무가 그녀의 손을 덮쳤다. 그의 손은 늘 그렇듯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달랐다. 유진이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이건 비논리적이야. 태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유진의 손에서 펜을 빼앗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지난 6개월간 우리의 파트너십 성공률은 98%에 육박했어. 이런 핵심 전략 자산을 고작 계약서 한 장 때문에 포기하는 건 경영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손실이야. 유진은 그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어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말이에요? 난 당신의 자산이 아니에요. 태무는 소파에서 일어나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그녀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와 눈을 맞췄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더 이상 냉철한 계산이나 야망이 아닌 유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혼란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래, 당신은 내 자산이 아니야. 내 파트너지. 그가 말했다. 난 당신의 머리가 필요했어. 강민혁을 이기기 위해서. 하지만 강민혁이 사라지고 이 전쟁이 끝났는데도 난 여전히 당신이 필요해. 당신이 없는 이 펜트하우스가 견딜 수 없이 비효율적이고 공허하게 느껴져. 한유진. 난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가 필요해졌어. 태무는 테이블 위에 있던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유진의 눈앞에서 그것을 망설임 없이 반으로 찢어버렸다. 유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강태무 씨, 지금 무슨 짓이에요? 계약은. 태무는 찢어진 서류를 바닥에 던져버렸다. 그 계약은 끝났어. 그건 복수와 필요로 묶인 가짜였으니까. 그는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서류철과 더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는 먼저 서류철을 유진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새로운 계약서였다. 진화그룹 전략기획본부장, 최고 전략 책임자, CSO, 한유진. 이건 당신의 두뇌를 위한 계약서야. 그룹의 미래를 내 옆에서 함께 설계해줘. 그리고 그는 벨벳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깊고 푸른 빛이 도는 사파이어 반지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이건 내 마음을 위한 제안이야. 태무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유진 씨, 나와 진짜 결혼해주지 않겠어? 의무나 유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을 존경하고 이해하고 평생의 파트너로 삼고 싶어서 하는 부탁이야.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건 내 인생 최대의 도박이고 가장 비논리적인 결정이지만 기꺼이 감수하고 싶어. 유진은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술김에 울다 잠든 그녀에게 아내라 불렀던 차가운 CEO. 그는 그녀를 지옥으로 밀어 넣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스스로 지옥에서 걸어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추악한 밑바닥과 가장 빛나는 순간을 함께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복수가 끝난 지금 그녀를 이곳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바로 이 남자였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는 대신 맑게 웃었다. 그녀는 태무의 손에서
최고 전략 책임자 계약서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좋아요. 이 계약은 받아들이죠. 진화그룹의 미래, 아주 흥미로운 도전이 될 것 같네요. 그녀가 서류를 내려놓았다. 태무는 긴장된 표정으로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유진은 반지가 담긴 상자를 바라보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좀 더 생각해 봐야겠어요. 최고 전략 책임자는 아주 바쁜 자리거든요. 내 옆에서 이 모든 걸 보좌해줄 유능한 컨설턴트가 평생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예를 들면 남편이라는 직함의 컨설턴트. 태무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와 기쁨이 섞인 진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반지 상자에서 반지를 꺼내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기꺼이 당신의 평생 컨설턴트가 되지. 강유진.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울의 눈부신 야경이 펼쳐진 통유리창 앞에 나란히 섰다. 6개월 전 절망 속에서 시작된 그들의 만남은 이제 모든 계약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서로를 향한 가장 완벽한 신뢰와 존중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1년 뒤 진화그룹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강태무 대표와 강유진 본부장의 완벽한 파트너십은 재계의 전설이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펜트하우스의 상황실에서 밤늦도록 논쟁하고 전략을 세웠지만 이제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서류 대신 따뜻한 커피잔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네 번째 손가락에는 서로를 묶어주는 유일한 계약이 빛나고 있었다.